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하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실화를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족 간의 신뢰와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보, 더 끓일까요? 아니에요. 반 그릇이면 충분해요. 서울 변두리 옥탑방, 세평, 남짓한 방에 김서린 라면 냄새가 맴돕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냄비 하나,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라면은 두 사람이 나눠 먹기에도 넉넉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두 사람, 정만석 씨 71살과 아내 한순자 씨 69살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들은 12억 원을 쌓아두고 노후 일정표를 만들던 부부였습니다. 만석 씨는 35년간 한 철도회사에서 근무한 은퇴 기관사입니다. 큰 승진은 없었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순자 씨는 한 푼 두 푼 모으는 일에 타고난 재주가 있는 성실하고 섬세한 살림꾼이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 그리고 소형 아파트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정확히 12억. 이 정도면 노후는 충분히 안정적일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적당한 생활비를 쓰면서도 여행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겠다며 소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부가 옥탑방에서 라면 반 그릇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라면 국물을 떠먹는 작은 소리 사이로 만석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순자 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외동딸 정혜린 33살. 대학원을 휴학하고 창업의 길로 들어선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온라인 편집숍으로 시작해서 디저트 카페, 단기 숙박업까지 그녀가 손댄 사업들은 하나같이 적자였습니다. 그때마다 예린이 내놓는 이유는 늘 같았어요. 경기가 나빠서요. 파트너가 배신해서요.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순자 씨는 그런 딸을 보며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 부딪히면 되지 뭐. 우리가 있잖니.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열어주곤 했죠. 만석 씨는 몇 번이나 이제 취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창업이 대세예요라는 예린의 말에 설득당하곤 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럴 겁니다. 자식이 하고 싶다는 일을 맡고 싶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때의 만석 씨와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화면 밖 여러분에게 만석 씨가 담담히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우리 집일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원망도 아닌 그저 담담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우리는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과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라면 한 그릇도 나누어 먹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작년 11월의 어느 날 예린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캐주얼한 옷차림과는 다르게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아낸 자료들을 보며 만석 씨와 순자 씨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베트남 빈푹성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투자건이에요. 환경부 승인도 다 끝났고 우리나라 K- 기업과 합작사업이라고 하네요.
예린이 서류를 하나씩 넘겨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계획서, 현지 인허가 사본, 공장 부지 항공사진, 세세한 재무추정표까지 어느 하나 빈틈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수익률 전망이었죠. 6개월 안에 3배 수익 가능, 길게 보면 2년 내 5배까지도 가능하다는 숫자들이 부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석 씨는 신중했습니다. 35년간 기관사로 일하며 체득한 조심성이 있었거든요. 예린아, 그래도 처음엔 1억 정도 소액으로 시작해보자. 돈이 크니까. 하지만 예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안 돼요. 최소 투자금이 9억이래요. 그리고 타임라인이 너무 촉박해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딸의 사업이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라 보였어요. 서류도 체계적이고 정부 승인까지 받았다니. 여보,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이번엔 해낼 것 같아요. 예린은 더욱 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이 요즘 얼마나 핫한 사업인지 아세요?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완벽한 사업 아이템이에요. 더군다나 베트남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하고요. 자료를 넘겨보던 만석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트남이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아버지, 인건비와 부지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서 하면 수익성이 떨어져요. 베트남은 정부 지원도 있고 인프라도 좋아서 최적의 조건이에요. 설명을 듣고 있던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린아, 9억이면 우리 노후 자금 거의 다인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 후면 27억이 돼서 돌아와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노후 자금도 훨씬 여유로워지는 거잖아요. 만석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과 아내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동안 실패만 거듭하던 딸이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가져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3억을 먼저 투자하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나머지를 결정하는 거다. 어때? 만석 씨의 제안에 예린은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선 3억으로 시작하고 공장 착공이 시작되면 나머지 6억을 추가로 투자하는 걸로 해요. 이렇게 해서 정만석 마이너스 한순자 부부의 베트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관사 시절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습관 때문일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잠들어가는 아내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딸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자신들을 호화로운 집으로 초대하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예린은 어머니, 제가 드디어 성공했어요 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2월 예린은 곧장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찍은 출국 사진과 함께 드디어 출발이에요. 기대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부모에게 전해졌죠.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예린의 현지 소식이 카카오톡으로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공장 부지 앞에서 노란 안전모를 쓰고 찍은 사진, 현지 파트너와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베트남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 악수하는 장면까지 하나하나가 사업의 진척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순자 씨는 매일같이 딸이 보내온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베트남에서 큰 사업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나는 이웃들마다 딸 자랑을 늘어놓곤 했죠. 만석 씨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딸이 보내는 생생한 현지 소식들을 보면서 점차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 공무원과의 미팅 영상을 보고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월 초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예린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나머지 6억도 지금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지에서 자금이 묶였다고 하네요. 빨리 추가 투자를 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대요. 만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빨리 나머지 돈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예린아, 조금 더 확인해 보자. 급할 것 없잖니. 하지만 예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늦어지면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밀려날 수도 있어요. 순자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믿어줘야 힘을 내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온 건데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1월 중순, 나머지 6억까지 베트남으로 송금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예린의 정기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설계가 완료됐어요. 모든 허가가 확정됐어요.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같은 소식들이었죠. 3월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이 왔고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담은 사진들도 꾸준히 전해졌습니다. 만석 씨와 순자 씨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며 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예린이 보내는 현지 음식 사진을 보며 우리 딸이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걱정하기도 하고 공장 부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정말 멋진 공장이 될 것 같다며 기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4월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연락이 열흘에 한 번,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려요라는 말과 함께요. 5월이 되자 전화 통화 시간도 현저히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30분, 1시간씩 통화하며 자세한 진행 상황을 알려주던 예린이 이제는 잘 되고 있어요. 곧 연락드릴게요라는 짧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만석 씨가 걱정되어 예린아, 괜찮은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그냥 바쁘기만 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린의 휴대전화 번호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로 바뀐 거예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사라지고 상태 메시지도 텅 비었습니다. 만석 씨는 당황해서 베트남 국제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고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음으로 표시만 되었습니다. 여보, 예린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9억이라는 거금이 어디로 갔는지, 과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불길한 침묵이 집안에 깃들었습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만석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고객님, 연대보증 대출이 장기 연체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씨는 멍해졌습니다. 연대보증요? 저희가 연대보증을 선 게 있나요? 고객님 부인이신 한순자님께서 작년에 연대보증을 서주셨는데요. 집에 돌아온 만석 씨는 순자 씨와 함께 서랍이라는 서랍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은 순자 씨의 도장이 찍힌 서류 여러 장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대출 신청서와 연대보증서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순자 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 이거 몇 달 전에 예린이가 급하게 가져왔던 서류들이에요. 어머니, 잠깐만요. 서류 확인 좀 도와주세요라면서 도장 찍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뭔 서류인지 확인 안 해봤어? 그땐 너무 급하다고 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죄송한데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에요. 알고 보니 집주인도 대출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통지서까지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예린이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연대보증인인 순자 씨의 재산에까지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부부는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옥탑방을 얻게 되었죠.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돈마저 압류당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으로 이사하던 날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대부분 정리해야 했습니다. 큰 냉장고도 넓은 소파도 예쁜 장롱도 모두 작은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순자 씨는 하나씩 버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평 남짓한 옥탑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된 첫날 밤, 만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 평생 아껴가며 저축한 노후 자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만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사 시절의 습관처럼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마다 딸이 보내온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기록, 사진의 메타데이터, 통화 기록까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어요. 선로를 점검하듯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숫자와 시간, 좌표를 대조해가며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정말 베트남에 있는 건지,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가끔 여보, 그만하고 자요. 몸이 상할까봐 걱정돼요라고 말했지만 만석 씨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라면 국물을 마시며 만석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한 구석이 있어.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는 베트남 한인회에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인회 전화번호로 걸어 문의했어요. 안녕하세요. 빈푹성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하는 한국 업체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한인회 관계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공장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빈푹성은 주로 관광단지 개발이 주력이고 폐배터리 관련 시설은 없습니다. 그럼 혹시 한국에서 온 투자업체나 브로커 같은 분들 소식은 들으셨나요? 아, 그거면 최근에 마이클 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한국계인데 이름을 바꿔가며 이상한 투자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만석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SNS에서는 친환경 ESG 투자, 천재라고 자칭하면서 노년층과 젊은 창업자들을 동시에 끌어모으는 수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라는 소문이 한인 사회에 돌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은 후 만석 씨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보내온 사진들의 촬영 위치를 역추적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베트남 공장 부지라고 했던 곳은 실제로는 관광단지 인근의 빈 건물이었고 현지 파트너와의 회의 장면이라고 했던 곳도 단순한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예린의 출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예린은 2월부터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보내온 3월, 4월의 메시지들은 모두 사전에 촬영된 영상과 조작된 사진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만석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이 직접 속인 건지 아니면 딸도 누군가에게 속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예린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만나서 얘기해요. 혼자 갈게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예린은 만석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해요. 예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속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도 마이클 한이라는 사람에게 속았어요. 예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SNS에서 만난 마이클 한은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한 투자 기회를 제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예린이 망설이자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고는 더욱 심하게 압박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퍼뜨리겠다고 부모님께도 다 말하겠다고. 예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연대보증까지 서게 된 거예요. 저 혼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만석 씨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들을 속인 것도 화가 났지만 동시에 딸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어요. 만석 씨는 예린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 마이클 한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봐. 우리가 당한 돈을 찾으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예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석 씨는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기관사 시절 안전사고 원인을 찾아내던 그 꼼꼼함으로 브로커의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어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시간대를 분석하고 사진 파일의 EXIF 데이터를 확인하고 송금된 계좌들의 대포 통장 회전 주기까지 패턴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 신고를 접수했어요. 노후자금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불법투자신고센터, 경찰 사이버수사대, 외교부와 베트남 대사관까지 가능한 모든 연결고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린에게 마이클 한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순자 씨의 사촌 오빠였던 거예요. 그는 과거에 다단계 사기로 집안에서 등을 돌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녹취를 들어보니 이번 거는 진짜라니까. 작은 이모.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라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순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족을 믿은 게 죄였을까요? 내 오빠를 믿은 게, 내 딸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만석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는 속인 사람이 짓는 거지, 믿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야. 당신이 가족을 믿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추적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이클 한이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그는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금액이 암호화폐로 세탁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연계 계좌에서
2억 4천만 원이 동결되었고 동시에 순자 씨의 사촌 오빠에게도 배임 및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극적인 체포 순간 예리는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만석 씨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이제는 너를 지켜줄게. 내 엄마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하지 않을게.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만석 씨는 다짐했습니다. 예리는 출산 후 깊은 반성과 함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 때문에 가족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평생 갚아나갈게요. 돈의 절반 이상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와 순자 씨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피해자 우선 배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받게 되었고 2주 대기 명단에 올랐어요. 몇 달 후면 옥탑방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만석 씨는 경전철 안전요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밤근무는 빼고 낮근무만 하는 조건이었어요. 35년간 기관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라고 만석 씨는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뜻밖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후 금융 피해 예방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믿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랑과 돈은 별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순자 씨의 강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리는 아이를 안고 부모에게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사회봉사와 피해자 배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또한 육아를 하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부모에게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 같은 건 꿈도 안 꿔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성실히 살겠어요. 예린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만석 씨가 정리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절대 하지 않기, 모든 투자와 대출은 제3자 검토와 냉각기간 두기, 사진과 영상, 문서의 원본성 확인하기, 해외 투자나 ESG, 신사업 키워드는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교차 검증하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은 응원이지만 돈은 절차라는 원칙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응원하되 돈 문제는 철저한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여보, 오늘은 달걀도 하나 넣었어요. 순자 씨가 냄비 뚜껑을 열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한 숟갈씩 늘려가는구나. 만석 씨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라면 한 그릇과 함께 작은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 단무지, 그리고 순자 씨가 직접 만든 콩나물 무침까지. 예전만큼 풍성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한 분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투자를 안 하게 됐다면서요. 순자 씨가 라면을 젓가락으로 돌리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안 당하게 됐으니까. 만석 씨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리는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이제는 정직한 직장을 구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매달 조금씩 부모에게 드리는 돈, 그것만으로도 예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린아, 돈보다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이 더 좋아. 순자 씨가 손녀를 안으며 말합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맑게 웃고 있어요. 만석 씨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금융피해 예방 상담 봉사활동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아들이 가상화폐 투자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의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석 씨가 라면 국물을 호호 불며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냉각 기간을 두고 투자 내용을 제3자에게 검토받아 보라고 했지. 그리고 연대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당부했고, 두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가정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통지서도 며칠 전에 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옥탑방을 벗어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보, 새 집에 가면 뭐부터 할까요? 글쎄, 일단 작은 텃밭이라도 만들어 볼까? 상추 정도는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예린이하고 아기도 가끔 데려와서 함께 키우면 좋겠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만석 씨와 순자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일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만석 씨가 진지하게 말문을 엽니다. 연대보증은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순자 씨가 이어받습니다. 모든 투자와 대출은 제3자 검토와 냉각 기간을 두세요. 사진이나 영상, 문서의 원본성을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조작이 쉬우니까요. 해외 투자, ESG, 신사업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 특히 조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교차 검증하세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말합니다. 사랑은 응원이지만 돈은 절차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 관리는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라면 한 그릇을 사이에 둔 부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경계하는 사랑과 학습된 신중함이 두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시작도 완벽한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면 한 그릇의 온기처럼 작지만 따뜻한 희망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